생생경제. 김연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떼어가죠. 근데 1년 지나고 보면은 이 세금액이 정확하게 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듬해 1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작업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금요기획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 1번 보기는 연말정산, 2번 연봉협상, 3번 연상연화입니다. 1번 연말정산, 2번 연봉협상, 3번 연상연화. 정답을 골라서 저에게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요. 경제신간,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보내드리고요. 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티켓, 관람 티켓 2장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여러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문의 중에 0681 0681님, 아들이 방학해서 한국에 왔는데 유학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유학자금도 공제를 해주시는지 물어보셨고요. 자녀 유학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제 요건이 사안마다 좀 달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능하고 중학생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5조,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과 부양 의무자가 같이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2부 마칠 때 상담을 해드렸던 베트남 처가댁 생활비, 조금 더 말씀을 보태자면은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 아내분이 베트남 분이 국적을 포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트남인이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 송금 내역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면은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월급에서 소득세 떼어간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다시 계산하는 작업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연말정산, 2번 연봉협상, 3번 연상연화입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김인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연말정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월급쟁이 증세 아니냐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정에서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로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다시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연말정산 논란은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또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지 오늘 금요기획에서 전문가분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세무학회장이시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소소한 논란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들고 있거든요. 그 원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홍기용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뭐 한마디로 세금이 늘었다는 거죠. 예. 예전보다 느니까 네. 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입이 나오는 건데 근데 늘어도 좀 억울하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어떠냐면은 자녀가 많거나 네. 가족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많으면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근데 10억이 있어도요. 연봉이 10억이라도 그런 돈이 없으면 세금이 이번 세제 개편에서 늘지 않아요. 오. 네. 그러니까 예. 뭐 이 소득 재분배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 10억짜리가 원래 연봉이 훨씬 고소득자잖아요. 10억 연봉은 흔치 않죠. 흔치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예. 좀 높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이런 소득
공제하는 항목, 즉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뭐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세금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뭐 5천, 7천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가족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학생, 대학생 둘만 해도 1,800인데 그런데 세금 내니까 이번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억 직장인들을 위한 것은 아닐 텐데 이번 개편이요. 근데 이제 김재진 본부장님은 이 조세재정연구원이 국책연구원이고 네. 이런 조세정책의 뿌리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예. 우리나라 그 사회의 최근 현상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맞습니다. 굉장히 진위 진위 개수도 개수로도 보면 알 수 그렇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 전체 소득 양극화 심해지는 것을 조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니까. 네. 근데 OECD 통계를 보면은 세전과 세후 진위 계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조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가 네.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8.7%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OECD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최하입니다. 이런 OECD 것도 평균이 예. 33.1%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되는 기능이. 네. 예. 많이 되는 한에 45% 되고요. 그러면은 33.1%와 8.7%를 비교하면 약 4분의 1입니다. 네. 우리보다 OECD 평균이 4배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90 한다, 80 한다 이 정도는 뭐 용인이 될 것 같은데 4분의 1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정도로 굉장히 낮다는 이거는 거죠.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시급하고 봐야지 너무너무 되는 심각한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 이제 소득세 내에서 우리나라가 기본에 너무 소득공제 중심으로 이어왔다. 네. 그는 소득공제는 특성상 너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저소득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네. 이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에서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렇게 했을 때 소득 재분배가 굉장히 이제 개선되는 되는 것으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홍경 교수님과 김재진 본부장님의 의견은 처음부터 확 갈리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 교과서적으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네. 그 저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만든 이 세액공제로의 전환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근데 예. 이 소득공제가 그렇게 세액공제가 훨씬 이 저소득층이 유리하다면 네. 소득공제 자체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소득공제를 그렇죠. 뭐하러 둡니까? 예. 세액공제를 싹 돌려가지고 저소득층이 유리하게 하면 되지. 이유가 있거든요. 소득공제에 놔야 할 거와 네. 세액공제에 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우선 사람은 살려면 최소한도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도 해주는 거 다들 근로자는 아실 거예요. 네. 본인 공자, 예. 장인 공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반드시 써야 돼. 누가 아픈데 가서 네. 고쳐야 되는데 국가가 대주면요. 뭐 공사국가 얘기하면 뭐하지만 거기는 다 대주겠죠. 세율이 100%인 데는. 네. 그러나 세율이 100%안 가져가는 대신 니들이 다 교육비 쓰고 의료비 쓰고 네. 그건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하고 그래고도 넘었다. 네. 그러면 아주 많이 벌면 38% 우리나라. 네. 적으면 소득세율이? 6%를 과세하겠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 그거를 필요금을 쏙 빼가지고 네. 저쪽 뒤로 넘기면서 깎아가지고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사고가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소득 재분배라면 필요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38% 부과했으면 40%를 내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소득세율을 그렇죠. 조정하면 그래야면 된다. 진정한 소득 재분배가 되지만 네. 아니 그렇게 그러면 어떤 꼴이 되느냐. 그런 필요경비가 적은 사람들은 하고 많은 사람이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예. 그러면 많이 쓴 사람들은 지금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의료비 썼는데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논리에 안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이 두 개가 어느 게 저소득 맞냐 이건 게? 교과서적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그래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홍경 교수님은 굳이 그럴 거면은 세액공제로 갈 필요도 없다. 세율을 올려주면 끝나.
끝난 거를 예, 세율로 그냥 올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이라는 이 독특한 제도요. 김재진 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죠.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매달 봉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네.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제도가 다 있죠. 네. 다 있고 요번에 이슈가 되는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그 개념을 보면은 네. 정산이라는 개념은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한다는 거죠. 의미죠. 예. 이것은 반대되는 계산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 매달 받는 봉급이 일정하면은 네. 정산의 개념이 필요가 없죠. 일정하면은. 예. 근데 이제 성과급이 확산이 되고 임시직, 일용직이 네.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800만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치가 않죠. 그러니까 간이세액표를 통해 가지고 매달 대충 계산해서 세금을 떼어간 다음에 예. 연말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소득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환급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요번에 이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옛날에는 많이 거둬가고 많이 환급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적게 거둬가고 적게 환급해준다. 13월에 보너스인데 폭탄이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걷고 많이 환급했다는 거하고 적게 걷고 적게 한다고 하고 결국은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량과 변화가 없이 똑같은 거죠. 많이 걷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적게 냈다. 아니죠. 많이 걷어갔다는 것은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만 국세청에 내야 되는데 네. 12만 원씩 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려가는데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따지면 납세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 규모가 예. 얼마나 되나요? 1년에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원천 징수 해가는 아니 게 환급하는 게요. 4조 5천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회비용을 납세자는 상실하는 거죠. 2012년 9월 달에 간이세액표를 우리가 개정할 때 요인이 뭐였는가 하면 국세청이 필요 이상으로 국가가 너무 세금을 원천징수해 간다. 그리고 나중에 선심서비스 돌려간다. 네. 그래서 반대 여론 때문에 적게 걷어가고 적게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재진 본부장님 이 설명은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네. 홍기훈 교수님께서 세액공제가 굳이 그렇게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이게 모두에게 혜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홍 교수님 말씀대로 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제가 이제 이 제도를 하면서 선진국 그 제도를 비교할 때 선진국 제도를 많이 연구하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이런 나라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표로는 다 정리해 왔습니다만 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나라 국가들이 다 세액공제예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있지. 그래서 예. 그럼 왜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느냐. 너무 역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까 홍 교수님이 네. 10억 예를 이제 네. 과장해서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1천만 원하고 10억하고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이 얼마 절감 효과가 나느냐 했을 때 67배 정도 나고요. 네. 총 급여 기준으로 했을 때는 94배에서 138배 정도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예. 소득공제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네. 있느냐 했을 때 예. 편차가 그렇게 많이 편차가. 난다는 거죠. 100배 네. 정도 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러면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경비도 많기 때문에 네. 공제도 더 많이 해주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어요. 어느 정도 더 많이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 고소득자에게.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건 우리나라 법에 예. 2,500만 원을 딱 정해져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조세특례 예. 제한법에요? 아무리 예. 돈이 많아도 네. 학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외국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5천만 원이 막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소득공제가 의료비, 교육비를 2,500으로 제한시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아무리 한도여서 부자라도. 더 이상은 안 못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학생 하나면 900만 원이거든요. 네. 뭐 대학생 둘이면 1,800이에요. 의료비 좀 쓰면 2,500 딱 돼요. 그렇죠. 더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부자라고 해서 아까 900배라는데 난 그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2,500배에서 2,500만 원 이내에서 아무리 뭐 몇 배를 계산한 없는 사람이 보면 2,500배 될지 네. 모르지만 그거는 뭐 범위 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렇게 몇백 배 되는 건 아니 어떻게 저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세통계연보 가지고 계산하기는 그래, 정확한 이제 통계고요. 특례제한법에는 네. 2,500만 원만 공제하게 돼 있거든. 금액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범위 내에 더는 공제 못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들어갔어요. 예. 그 규정이. 그러니까 홍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액공제가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교과서는 봤는데 네. 이걸 이렇게 끌어오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 소득공제 있는 거를 네. 그리고 뭐 미국도 소득공제 있습니다. 지금 뭐 다 모든 나라가 세액공제가 더 많다고 뭐 조사는 더 많이 했었을 텐데 자. 미국을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네. 소득공제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능된다면 소득공제제도 뭐하러 둬요? 다 세액공제로 옮기지. 저는 그거는 좀 자, 제가 네, 구체적인 네. 사례를 네.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고령자 공제 다 세액공제고요. 예. 보험료, 환급형 세액공제고요. 의료비 세액공제고요. 연금보험 세액공제, 자녀 양육공제 세액공제고요. 영국 배우자 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세액공제, 자녀공제 세액공제, 나머지 의료보험이 이런 거는 공제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다 세액공제입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주택료 이런 건 없고요. 네.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자녀 양육 세액공제 다 이렇게 돼서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령자 공제, 장애자 세액공제고요.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대출자 세액공제, 연금보험 세액공제, 자녀 양육 세액공제. 예. 그래서 외국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이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홍경 교수님께서는 이 세액공제라는 게 교과서적이다. 현실로서는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김재진 본부장님은 정부가 잘 따라가고 있는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적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적게 돌려받거나 혹은 토해내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긴 한데 네. 그 국민은 다 알아요. 이게 뭐 많이 떼었으면 많이 뭐 들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네. 그게 더 핵심적 본질적인 거지. 어쨌든 이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양이 좀 많이 체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변화의 첫 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소급 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법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문제는 예. 없어요. 근데 이게 예, 할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참 네, 예. 법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납세자가 일부 어떻게 법을 잘못하거나 네. 케이스가 좀 잘못 꼬이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지만 보통은 지금 이제 혜택을 주니까 뭐 그런 사례는 없을 거로 보이고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네. 행정적으로 또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항상 세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이해 집단이 많은데 맨날 충돌이 일어나면 각각 다르겠죠. 요구가 예. 많아져서 여러 가지 세제 운영이 알겠습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김재진 본부장님은 그렇게라도 해법을 들고 나온 게 괜찮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는 이 점에서 홍 교수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예. 가능하면 소급 적용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제상에 큰 획을 긋는 변화인데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해보고 네. 실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만약 여기서 다시 소급 적용을 하면은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불만도 상당히 나올 거다. 소급 환급 못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래 해서 네. 부작용도 많고 그런 게 많을 법체계도 것 안 같아요. 맞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부적절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들을 소급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따르는 정말 행정적인 비용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연말정산을 이제 해고 나서 물론 그 자료는 이게 지금 현재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제도 하이기 때문에 네. 이 근로자가 자기에 해당한 사항을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지금 현재 육세인지 입양했는지 뭐 하는 이런 자료들이 예전엔 잘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걸 또 신고를 또 못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진짜 외기 연말정산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의 이 소요, 인력이나 재원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걸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되돌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은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얘기를 확인을 하고 3부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연말정산 논란 짚어보고 있고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세무학회장이시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는 마무리를 하고 4부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좌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오늘 연말정산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한국세무학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뭐가 적절하지 하다에 대한 논란을 조금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다시 소급 적용까지 하고 하는 것이 방책이 될 수는 없다.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데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연말정산 논란의 핵심은 결국은 세금 논란, 증세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재진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증세를 해야지 되는데 이 증세는 없다라는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큰 틀에서 우리가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연말정산 문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꾼 걸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고 줄어드는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다시 국민들 여론에 들 거니까 확대해 가지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렇게 나왔죠. 결국 그러면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적자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복지도 당장의 복지도 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세부담을 덜 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것을 부담하거나 우리 자손들한테 넘기는 거죠. 숙제를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내가 세금을 더 내면은 복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성숙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분노의 어떤 이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은 증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홍기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번에 뭐 이 고소득자에게 돈을 이렇게 징수해서 저소득세에 도움을 준다. 이제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조세 체계상으로는 그럼 저소득자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절감해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태도 그게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거를 세워서 했지만 실제 9,300억이 일단 돈이 근로소득세에서 거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장려금 뭐 이렇게 근로장려금 등 여러 개 쓰인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로소득자에게 거둔 거는 거둔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증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인데 왜 근데 시점에 그렇게 한 40년 이 연말정산이 1975년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네요. 네. 올해 딱 40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40년이 됐는데 그동안 때 계속 소득공제로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거를 갑자기 뭐 요새 복지 얘기하면서 뭐 국민 생각한다면서 이게 갖다가 세액공제 묘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이런 그것은 뭐 약간의 뭐 보완하는 것도 이해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증세의 목적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숨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9,300억을 일단 걷었다는 데서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는 건 일단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번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소득공제로 바뀌면서 9,300억 더 걷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한편에는 공제를 일부를 폐지하면서 EITC와 CTC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상여를 도입했거든요. 1조 4천억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트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지출을 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순전히 1조 4천억을 추가로 한 것보다는 기존에 9,300을 했기 때문에 덜 지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볼 때는 사실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제까지 포함할 때는 그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납세자한테 덕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근로 이제 장려 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인 중산층, 그러니까 중간 계층의 소득자들한테는 많이 돌아가진 않는 거잖아요. 물론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과세 미달자가 3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계층이 밑에 더 어려운 계층한테 도움이 준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CTC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훨씬 중산층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과도 저는 두 가지 제도를 포함해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영 교수님. 근데 그거 이제 이해가 가고요. 그거는 뭐 참 1조 한 3, 4천억 더 쓴다는 거 저는 이해가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돈의 원천을 어떻게 그려왔냐 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돈을 끌어왔다면 그건 전 동의해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같이 많이 쓰는 그 일부의 사람한테만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했느냐. 아무리 5,500이 넘더라도 다 넘은 사람이 획일적으로 넘은 거에 따라서 뭐 너는 38 뭐 이런 걸 조금씩 2%포인트 세율을 높여가지고 해왔다면
텐데 10억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이나 20억 있는 사람은 괜찮고 예. 꼭 그 의료비 교육비 쓰고 이런 소득공제 쓰는 사람한테만 왜 9,300억을 끌어왔냐? 저는 네.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일반 더 많은 고수 2억 3억 있는 사람에게도 다 같이 네. 다 이렇게 걷어와서 밑에 줬다. 그러면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환되는 걸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다들 네. 그거가 아니라 세율을 높였다면은 이해가 간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가족 많고 네. 자녀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세금을 중과한 거니까. 그리고 홍경 교수님 그게 그런 질문을 제가 추가로 드려보고 싶은데 이 뭐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 지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네.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네. 근데 정부는 어쨌든 재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돈 더 필요하면은 그럼 세금 더 걷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세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 복지를 그만큼 꼭 쓰겠다는 걸 먼저 지출을 정해놓고 맞다면 예. 당연히 수입이 늘어야죠. 예. 그러면 아까 그 위에 있는 걸 한다면 만약에 근로자만 갖고 따지면 세율로 갖고 해야죠. 아까 그 소득세율? 소득공제보다 더 많이 번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누구나 걸어오면 100억을 벌건 10억 벌건 그 사람 다 같이 기여했을 거예요. 네. 다 조금씩 십시일반 다 돈을 부자들이 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부자 근로자니까 이상하지만 고소득 근로자들이 다 돈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논란도 있기는 있어요. 아니 거기서 말하는 건 근로자만 갖고 얘기할 근로자만. 네. 그 고소득 근로자들한테 받아서 지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근데 뭐 자녀 거나 아니면 근로 장려 세대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어온 돈이 모든 고소득 근로자에게 다 온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사람한테 그한테서 집중 받아서 썼다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분에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하면 뭐 저소득이 돕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왜곡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자가 세부담을 더 많이 하고 그 반면에 또 혜택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게 적정하냐 이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슈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볼 때 고소득층은 의료비 교육비를 더 쓰니까 그만큼 비과세 감면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거는 용납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그 이슈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조세 전문가 아닌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6%부터 38%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과 따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38% 세금을 내고 나는 저소득자 6% 세금을 낸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한 6배 정도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은 저는 비과세 감면이나 조세 지출, 소득공제도 한 6배 정도 더 많이 가져가면 오케이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배 정도 더 혜택을 많이 본다. 그런데요? 그러면 국민들 세금을 6배 정도 더 내. 그거는 합리적인 수준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통계를 볼 때는 그거를 조금 넣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넘었다는 많이 거죠. 넘는다. 너무너무 그게 넘었다는 통계를 거죠. 어느 통계인지 모르나 일단 2013년 1월 1일 날 세법 개정해서 그때 우리 이거 채택하면서요. 이게 이제 세액공제를 많이 세액공제 바꾸는 날이 2013년 1월 1일이에요. 새벽에. 그날 조세 특례 제한법을 동시에 바꾼 게 뭐냐. 그렇게 문제되니까 2,500만 원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졌어요. 아무리 부자도 2,500을 더 못 써요. 근데 보통 가난하셔도 그날 대학생은 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면요. 2,500만 원이 그게 뭐 거의 다 가난한 소위 저소득층들도 대학생을 다 두니까 지금 차이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또 다시 또 대화가 조세 저항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왜 조세 저항을 이렇게 하느냐 쪽으로 자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발상을 바꿔서 그렇다면은 조세 정말을 통해서 재정을 늘리려면은 조금 더 적절한 증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득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중에 법인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물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많이 쓰는 사람들, 교육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 그렇죠. 이제 거죠. 근로소득자만 갖고 이제 지금 금방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근로소득자와 아닌 자와의 그렇죠. 조세 형평이 훨씬 크고 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나 국민들의 지금 불만은 거기에 더 있어요. 네. 사실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무슨 너 많이 벌었으냐는데 사실 5, 6천 많이 번 사람은 1년 있다가 퇴직할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분 퇴직하면 소득은 제로예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7천만 원 벌어도 따라서 그분 근로자들이 자기도 몇십 년 가면 그렇게 받을 거고요. 네. 그 근로자와의 경쟁이 아니고 근로자와 아닌 사이의 조세 공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홍경 교수님은 어떤 거를 좀 바꿔야지 이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사람들 간의 형평성이 바로 잡힐 걸로 보시나요? 이 통계를 국제 통계가 이제 뭐들 나와서 그것 좀 이용한다 하면은 법인세는 어떻든 간에 이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상당하게 높은 수준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낮고요. 그런데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22조 거쳐요. 48조 중에서 22조가 근로소득세인데요.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가 400만 명입니다. 그분이 17조 원을 내요. 근로소득자는 1,600만 명인데 22조인데 실제는 거의 안 내고 260만 명이 18조를 내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고소득인데 세금을 좀 많이 피하시는 분들에게 내야 된다는 많아서 거죠. 예. 네, 그리고 150만 명이 4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월 80만 원만 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간이과세자를 보니까 4,800만 원이 매출액 4,80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다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이게 이익률 20%보다는 한 달에 80만 원 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150만 명이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진짜일 수도 있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분 사람들은 그게 이 소득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의 공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털 뽑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늘 해왔던 얘기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거위한테 어떻게 털을 뽑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털을 뽑히는 게 정말 만만한 직장인만이냐라는 그런 조세 저항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얘기가 흘러왔듯이 다른 부분에서 조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김재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좀 더 큰 이슈인데 이제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1차적으로 국정과제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48조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세수 기여도가 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서 추가적으로 거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일본이 올렸듯이 그런 소비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더 크지 않을까요? 크죠. 아니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하면은 세수 비중이 일단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다른 세수 비중이 낮은 데서는 추가적으로 거둬봐야 크게 기여를 못한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통계로 보면은 소비과세, 부가세를 포함해서 소비과세가 OECD 평균이 10.4인데 저희는 8.2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력을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2.9부터 3.5%.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로 가면은 OECD 평균이 8.4% GDP 대비 저희는 3.6%이기 때문에 많이 낮고요. 그럼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개인 소득세와 부가치세가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다.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정치권에서는 지금 집권당에서는 직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다. 부가가치세 같은.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직접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서로 이게 절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거두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서로가 이제 타협이 없는 거죠. 근데 정치권은 늘 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하고는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세목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48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탈루되는 거. 그것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장 저항이 쉽지만 세율을 올리는 것은 예. 성실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고 예. 그동안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 우리 전문 용어로 갭이라고 그러는데 부가치세 갭 네. 그것을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약 14, 5% 정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탄로할 수 있죠? 부가가치세제는 예. 간접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식당에 가서 식비와 부가세를 내죠. 네. 본인은 냈는데 식당 주인이 나중에 부가세를 내가 낸 것을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성거래 같은.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거는 본인 자회든 타회든인데 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간 80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부가세 안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가세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액에서 국세를 하는데 네. 중간에 소위 폭탄업체라고 해서 예. 매출세액을 받고서 증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네. 우리나라 부가치세가 56, 7조 되는데 예. 이게 14, 5% 되면 10조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로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네, 보고 그 계시네요. 세율 인상 없이 일단은 거기서 먼저 할 수 네. 있다. 충분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소득세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예, 세율까지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로도 원래 의지대로 하면은 정부가 가계 공약부에서 밝혔듯이 48조가 세율 인상 없이 다 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경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홍경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소득세율을 일단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우선 소득세에서 좀 더 이거를 공평관계 이거를 하고 그다음 법인세, 부가세는 좀 나중에. 저는 이렇게 맨 후순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아까 그 예를 김 박사님 주셨습니다만 이 소득세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그 소득세도 이걸 탄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 관계되는 거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은 항상 그 조세 불공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거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를 해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합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세라는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 봅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논란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토론은 오늘은 좀 맞춰야지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재진 본부장님께 연말정산은 뭐다? 연말정산은 보너스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다. 그럼 뭔가요? 자기가 원래 내야 됐던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홍기영 교수님, 연말정산은 뭐다? 네, 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회봉사의 시작입니다. 네. 사회봉사의 봉사, 시작. 자기가 사회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사회에 대한 그 자기의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거에 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된 연말정산.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됐으면은 혼란되거나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안 되죠. 오늘 역시 결론이 날 만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고요. 흥미로운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님, 한국세무학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연말정산 논란, 더불어서 증세 논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연말정산이었고요. 4348회 5분 경제신간과 필립스 컬렉션전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늘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